2018년 10월 12일 새벽,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서림리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진 탓에 논두렁에는 하얀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고 수확을 앞둔 벼들은 축축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가을 아침이었다. 그러나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한 한경수의 집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오전 6시 10분 서림리 이장 정무철은 한경수에게 콤바인을 빌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전날 저녁 한경수가 먼저 기계를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연락 없이 찾아간 것이었다. 정무철은 한경수와 30년 넘게 같은 마을에서 살아왔다. 두 사람이 각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농기계를 빌리고 일손을 주고받는 일은 흔했다. 한경수의 집에 가까워졌을 때 정무철은 가장 먼저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마당 한쪽 철망 안에 갇힌 진돗개가 으르렁거리며 집 뒤편을 향해 몸을 던지고 있었다. 목줄과 철망이 거칠게 흔들릴 정도였다. 평소라면 사람이 다가가도 몇 번 짖다가 주인이 나오면 곧 조용해지는 개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목이 쉰 소리를 내면서도 쉬지 않고 짖어댔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정무철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한경수의 이름을 불렀다. 경수 형님, 일어났어요? 대답은 없었다. 부엌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현관 옆에는 전날 벗어놓은 듯한 고무장화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무철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불렀다. 그때 집 뒤편에서 무언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놀라 돌아봤지만 보이는 것은 안개와 흔들리는 벼뿐이었다. 정무철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안쪽에서 걸리는 것처럼 조금만 열렸다. 문 아래로 검붉은 얼룩이 보였다. 처음에는 흙탕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를 맡은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은 정무철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한경수를 발견했다. 한경수는 낮은 밥상 옆에 엎드려 있었다. 상 위에 있던 그릇들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식어버린 된장국과 밥알이 피와 뒤섞여 있었다. 한경수의 머리와 어깨에는 깊게 찍힌 상처가 여러 개 남아 있었다. 머리맡에는 깨진 안경이 놓여 있었고 오른손 손가락은 바닥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다. 정무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벽 쪽에 놓인 제사상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의 발을 발견했다. 한경수의 아내 오명자였다. 그녀는 제사상 아래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한쪽 팔은 몸 아래에 깔려 있었고 다른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는 찢어진 검은 천 조각이 단단히 끼어 있었다. 그녀의 목과 어깨에도 날카롭고 무거운 물체로 내려찍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무철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현관 밖으로 뛰쳐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무릎이 찢어졌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마당을 기어 나오듯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다.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한경수 씨 집입니다. 집 안에 피가 너무 많습니다. 오전 6시 18분 신고가 홍천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됐다. 가장 가까운 내촌파 출소 순찰차가 먼저 출동했고 구급대가 뒤따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집 안을 확인한 뒤 즉시 강력사건 발생을 보고했다. 거실에서 발견된 두 사람 모두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그러나 집에는 부부뿐 아니라 29살 아들 한준호도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복도 바닥에는 핏방울이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었다. 가장 안쪽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틀에는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방 안은 거실보다 더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이불은 바닥에 끌려 내려와 있었고 협탁과 선풍기가 쓰러져 있었다. 벽과 천장에는 검붉은 흔적이 부채꼴 모양으로 번져 있었다. 한준호는 침대와 문 사이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상체와 머리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가 보였다. 경찰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확인한 결과 그의 몸에는 모두 11차례의 공격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준호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은 아니었다. 침대 위에서 시작된 혈흔은 바닥을 지나 복도로 이어졌고 다시 부엌 옆 뒷문까지 계속됐다. 손바닥과 팔꿈치가 지나간 듯한 흔적도 함께 남아 있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방을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뒷문 문턱에는 한준호가 움켜잡았다가 놓친 흔적이 선명했다. 문은 바깥쪽으로 조금 열린 상태였고 문 아래에는 손가락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혈흔은 마당으로 나가지 못한 채 다시 집 안쪽으로 돌아왔다. 누군가가 도망치려는 한준호를 뒤에서 붙잡아 끌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오전 7시가 되기 전 한경수의 집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됐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둘 골목에 모여들었다. 세 사람이 모두 숨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일부 주민은 믿을 수 없다며 울었지만 몇몇 사람은 굳은 얼굴로 집을 바라볼 뿐이었다. 홍천경찰서 형사과와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 22분이었다. 수사팀은 주변 주민들을 통제한 뒤 집 바깥부터 촬영하기 시작했다. 대문과 현관에는 강제로 뜯거나 부순 흔적이 없었다. 창문도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현관 손잡이에서는 가족들의 지문만 확인됐다. 범인이 현관으로 들어왔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집 뒤편을 조사하던 과학수사관이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다. 젖은 논흙 위에 남은 2줄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논 사이의 좁은 길에서 시작돼 담장이 낮은 뒷뜰을 지나 뒷문으로 이어졌다. 돌아나간 발자국도 같은 방향이었다. 범인들은 마을길과 현관을 피하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농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 그중 한 발자국은 비교적 선명했다. 운동화 크기는 약 280mm였고 밑창에는 육각형 무늬가 반복돼 있었다. 오른쪽 뒤꿈치 바깥쪽만 유난히 달아 있었다. 다른 발자국은 앞사람의 흔적 위에 겹쳐 있어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폭과 눌린 깊이는 달랐다. 현장 감식관은 적어도 2사람이 같은 길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의관은 먼저 거실에 쓰러진 한경수의 시신을 살폈다. 첫 번째 공격은 오른쪽 뒤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졌다. 한경수는 공격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쓰러졌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남은 손자국과 무릎이 끌린 흔적은 그가 첫 공격 직후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의 몸은 처음 쓰러진 밥상 옆에서 제사상 앞으로 약 1m 이상 끌려갔다. 그곳에서 다시 강한 공격을 받았다. 범인은 한경수를 단순히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굴복시키고 공포를 느끼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오명자의 위치도 이상했다. 그녀는 도망갈 수 있는 현관과 가까이 있었지만 집 밖으로 달아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끌려가는 동안 범인에게 달려든 흔적이 발견됐다. 그녀의 손톱에는 검은 섬유가 박혀 있었고 손등과 팔에는 방어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있었다. 주먹 안에 남은 천조각은 범인의 옷에서 뜯겨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혈흔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오명자는 한경수와 마주보는 상태로 무릎을 꿇게 된 뒤 공격받은 것으로 보였다. 한 명이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닥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신발 자국이 겹쳐 있었다. 한준호의 방에서는 더욱 분명한 저항 흔적이 발견됐다. 침대 매트리스에는 첫 공격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대 옆 벽에는 손바닥 모양의 혈흔이 찍혀 있었다. 한준호는 잠을 자다 갑작스럽게 공격받았지만 곧바로 일어나 저항했다. 방바닥에는 부러진 옷걸이와 깨진 전등이 떨어져 있었으며 범인 중 한 명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단추도 발견됐다. 11차례의 공격 가운데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 찍힌 것이었다. 하지만 세 곳의 상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져 있었다. 힘의 크기와 각도가 분명히 달랐다. 한 사람이 자세를 바꾸며 공격했다고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컸다. 법의관은 두 개의 비슷한 흉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장 섬뜩한 사실은 한준호가 공격이 끝난 뒤에도 살아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떨어져 기어가듯 방을 빠져나왔고 뒷문을 열어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문턱 바깥쪽 흙에는 그의 손가락이 닿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 성인 남성의 신발 자국이 깊게 찍혀 있었다. 한준호는 누군가에게 발목을 붙잡혀 집 안으로 끌려왔다. 문턱에 남은 손톱 자국과 역방향으로 번진 혈흔이 그것을 증명했다. 범인들은 그가 살아서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준호는 복도 중간까지 다시 끌려온 뒤 마지막 공격을 받았고 그제야 움직임을 멈췄다. 범행에는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오래된 곡괭이형 괭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상처폭은 약 8에서 10cm였고 일부에는 마모된 톱니 모양이 반복돼 있었다. 흉기는 집 안에서도 창고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들이 가져왔다가 다시 들고 나간 것이었다. 집 안에 현금과 통장, 귀금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준호의 지갑도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서랍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다. 강도 사건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범인들이 노린 것은 돈이 아니라 세 사람의 목숨이었다. 오전 10시 40분, 법의관은 세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했다. 식탁에 남은 음식, 천하강과 사후경직의 진행 상태가 모두 비슷했다. 세 사람은 불과 20여 분 사이에 차례로 공격받은 것으로 보였다. 수사팀은 마을 입구의 감시 카메라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 뒤편 농일은 어느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범인들이 우연히 그 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마을 구조를 잘 알고 일부러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경수의 집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뒷문이 자주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추수가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논과 창고를 오가느라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범인은 이 습관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다. 오후가 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낼 증거물들이 하나씩 봉인됐다. 오명자의 손에 있던 검은 천 조각, 한준호의 방에서 발견된 단추, 농길의 흙과 신발 자국, 피해자들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조직이 핵심 증거로 분류됐다. 현장 감식이 끝나갈 무렵 한 수사관이 한준호의 오른손 소매 안쪽에서 작은 흔적을 발견했다. 얼핏 보면 굳은 흙처럼 보였지만 확대경으로 확인하자 피부 조직과 검은 섬유가 엉겨 붙어 있었다. 한준호는 죽기 직전까지 범인 중 한 명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다. 간이 검사 결과 그 피부 조직은 한경수와 오명자, 한준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현장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오명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조직과 한준호의 소매에 붙은 조직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뒷마당의 두 줄 발자국, 상처의 상반된 방향, 두 종류의 힘이 가해진 공격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한경수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 적어도 두 명의 범인이 두 자루의 괭이를 들고 농일을 건너왔다. 그들은 한 가족을 차례로 쓰러뜨렸고 마지막 생존자가 문 밖으로 기어나가려 하자 다시 끌고 들어가 끝까지 숨통을 끊었다. 범행이 끝난 뒤에는
피 묻은 흉기를 챙겨 안개 낀 농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흔적을 감추려 해도 죽어가던 모자에게서 뜯겨나온 피부와 옷감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이제 경찰이 찾아야 할 것은 한경수의 가족을 그토록 증오한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림리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원한이 쌓여 있었다. 서림리 사람들은 한경수의 가족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참혹한 사건이었지만 누구도 한경수 가족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주민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거나 반드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붙인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경수는 서림리에서 태어나 평생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면마지기의 논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돈의 흐름을 읽는 데 빨랐다.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자 헐값에 나온 논과 밭을 하나씩 사들였다. 농기계도 일찍 구입해 다른 집의 농사일까지 맡았고 수확철마다 임대료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할 무렵 한경수는 논과 밭을 합해 약 2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트랙터와 콤바인, 건조기까지 갖춘 그의 집은 서림리에서 가장 넉넉한 축에 속했다. 겉으로만 보면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농민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기억하는 한경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빌려줄 때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았고 상환일이 하루만 지나도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면서도 시중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했다.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를 돌리거나 경계석의 위치를 조금씩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내 오명자는 남편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돈 문제에서는 한경수보다 냉정했다. 그녀는 마을 부녀회비 몇천 원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자를 추궁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일도 있었다. 주민들은 한경수가 돈을 요구하면 오명자가 뒤에서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했다. 아들 한준호는 부모의 재산과 영향력을 믿고 거칠게 행동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도시에서 잠시 일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아버지의 농기계를 관리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지휘했다. 그는 품삯을 늦게 주거나 작은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음 날부터 나오지 못하게 했다. 사건 다음 날인 10월 13일 경찰은 세 사람의 금융거래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집에서는 현금 약 1,800만 원과 여러 개의 통장이 발견됐다. 도박이나 사채와 관련된 흔적은 없었고 큰 빚도 없었다. 재산을 노린 강도나 채권자가 벌인 사건으로 볼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경수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건에 거친 통화 녹음과 협박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화를 자주 녹음하는 사람이었다. 경찰이 최근 석 달간의 파일을 확인하자 여러 사람이 한경수에게 욕설하거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단순한 원한 관계를 포함해 한경수 가족과 다툰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 탐문을 계속하자 23명까지 늘어났다. 밭 경계 때문에 다툰 이웃, 농기계 임대료를 떼었다고 주장한 농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 한준호와 술집에서 싸운 청년까지 다양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은 47살의 박상철이었다. 박상철의 아버지 박기남은 약 20년 전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불어난 수로에 빠진 한경수의 아버지를 구해낸 적이 있었다. 한경수의 아버지는 감사의 뜻으로 수로 옆 논 약 3,000제곱미터를 박기남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두 집안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농사 지으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박씨 가족은 그 땅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논을 갈았고 사실상 가족의 땅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한경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됐다. 인근에 관광도로가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오르자 한경수는 등기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철이 아버지의 약속을 언급했지만 한경수는 서류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상철은 소송을 준비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마을 노인 몇 명이 약속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적 소유권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그는 땅을 돌려줘야 했다. 그곳에 투자한 비료값과 농기계 대출은 그대로 남았고 수확을 포기하면서 빚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 주민은 땅을 빼앗긴 날 박상철이 논 가운데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했다. 한경수는 그런 박상철에게 남의 땅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박상철은 술만 마시면 한경수 가족을 저주했다. 사건 발생 2달 전에는 식당에서 저 집이 우리 가족의 숨통을 끊었으니 나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소리쳤다. 다른 날에는 한경수 혼자 없어져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피부티까지 뿌리를 뽑아야 끝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박상철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얼굴은 술에 취한 것처럼 붉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박상철은 한경수를 증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림리 외곽에 있는 최영복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었다. 최영복과 그의 아들 최광식이 함께 있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밤새 그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운동화는 270mm였다. 밑창 모양도 현장에서 발견된 육각형 발자국과 달랐다. 박상철의 손과 팔에서는 최근에 생긴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해 제출받은 뒤 일단 그를 돌려보냈다. 다음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32살의 이재훈이었다. 이재훈은 서림리에서 약 4km 떨어진 마을에 살았다. 그의 아내와 한준호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됐다. 이재훈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한준호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초기였고 부부싸움이 계속되던 중 유산했다. 이재훈은 모든 책임이 한준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전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사건 당일 저녁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만났다. 주민 3명이 고성을 듣고 밖으로 나왔을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었다. 이재훈은 한준호의 멱살을 잡으며 내 가정을 망가뜨렸으니 너희 집도 똑같이 무너뜨리겠다고 외쳤다. 마을 입구 방범 카메라에는 오후 8시 8분 이재훈이 서림리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그가 마을을 빠져나간 시각은 오후 11시 18분이었다. 세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더구나 이재훈은 젊은 시절 유도를 배웠고 체격도 건장했다. 법의관이 추정한 첫 번째 공격자의 힘과 신체 조건에 부합했다. 그의 작업장에는 농기구도 여러 개 있었다. 경찰이 조사실에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의 행적을 묻자 이재훈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다. 한준호와 헤어진 뒤 혼자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수사관이 살인 혐의를 언급하자 그는 얼굴을 감싸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잠시 후 이재훈은 사건 당일 밤
아내의 친정집에 갔다고 털어놓았다. 장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아내와 장모가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후 9시 7분부터 11시까지 이재우는 장모의 집에 있었다. 이웃집 카메라에 그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여러 차례 찍혔다. 사건 현장까지 왕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재우는 한준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었다. 세 번째 인물은 춘천에서 농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52살 서동욱이었다. 한경수는 사건 발생 석 달 전 서동욱이 판매한 비료의 성분 표시가 잘못돼 있다며 농협과 군청에 신고했다. 같은 비료를 구입한 농가들이 집단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동욱은 수억 원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서동욱은 한경수에게 신고를 취소하면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경수가 거절하자 협박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복구된 문자에는 계속 밀어붙이면 당신 집에 장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34분, 서동욱의 승용차가 서림리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로를 통과했다. 약 2시간 뒤 같은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확인됐다. 현장과 불과 800m 떨어진 도로였다. 서동욱은 춘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영수증과 객실 출입 기록은 존재했지만 그가 1시간 이상 객실을 비운 시간도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의 계좌와 통화 기록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 수사팀은 사건 전후로 연락한 낯선 번호 14개를 추적했고 최근 현금 인출 내역도 모두 확인했다. 서동욱은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해 협박한 것은 맞지만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세 사람에게 집중되던 10월 14일 오후 한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과거 한경수의 농장에서 일했던 최광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31살 최광식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버지 최영복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한경수의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농기계를 수리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힘이 좋고 일을 잘해 한경수의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농기계 창고에서 경유 2통이 사라진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준호는 아무런 증거 없이 최광식을 도둑으로 지목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주머니와 방까지 뒤졌고 끝내 경유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최광식을 해고했다. 한준호는 다른 농장주들에게도 최광식을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결과 최광식은 서림리 주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거의 집 안에서만 지냈고 술을 마시면 한준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노인은 최광식이 품고 있던 원한이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최광식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한경수에게 돈을 빌린 뒤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그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최광식은 장례식장에서 한경수 가족을 반드시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최광식의 행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박상철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밤 최광식은 아버지의 집에서 박상철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최영복은 두 사람이 밤새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최영복이 술에 취해 정확히 몇 시에 잠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밤 10시 전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 이상한 사실도 있었다. 최영복의 집은 사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두 집 사이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농일이 이어져 있었다. 성인 남성이 빠르게 걸으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리고 수사관이 최광식의 신발 크기를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다. 평소에는 275를 신습니다. 그러나 마당 빨랫줄 아래에는 280mm짜리 검은 작업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신발 바닥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오른쪽 뒤꿈치 바깥쪽만 비정상적으로 달아 있었다. 최광식의 집 마당에 놓인 검은 작업화는 수사관들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다. 크기는 현장에서 측정된 것과 같은 280mm였고 오른쪽 뒤꿈치 바깥 부분이 심하게 달아 있었다. 신발은 누군가 방금 세척한 것처럼 젖어 있었다. 바닥의 홈 사이에는 흙 한 점 남아있지 않았고 코를 가까이 대자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최광식은 경찰이 신발을 가리키자 아버지가 며칠 전 빨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농사일을 하다 보면 작업화를 자주 씻는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최영복도 자신이 빨았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다. 수사관은 작업화를 증거물 봉투에 넣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신발 자국과 대조하기 위해 밑창 전체를 촬영하고 마모 상태를 분석했다. 크기와 뒤꿈치의 마모 방향은 비슷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최광식의 작업화 밑창에는 화살표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한경수의 집 뒤뜰에 남은 자국은 육각형이 반복되는 운동화 밑창이었다. 세척된 신발 안쪽과 끈에서도 혈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바느질 틈에 남은 흙은 최영복의 집 앞 텃밭에서 채취된 흙과 일치했지만 사건 현장의 논흙과는 성분이 달랐다. 수사관들은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작업화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최광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도 제출했다. 크기는 275mm였고 밑창의 무늬 역시 현장의 흔적과 달랐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생겼다고 볼 만한 긁힌 상처나 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최광식의 신발은 그것이 전부였다. 수사관들은 아버지 최영복에게 집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최영복은 아들이 작업화와 운동화 한 켤레씩만 번갈아 신는다고 답했다. 창고까지 간단히 확인했으나 다른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10월 15일 세 피해자에 대한 정식 부검이 춘천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분소에서 진행됐다. 부검실에 들어온 시신들은 모두 같은 시간대에 사망했지만 상처의 형태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경수의 몸에서는 4곳의 주요 상처가 확인됐다. 첫 번째 공격은 머리 오른쪽 뒤편에 가해졌다. 무거운 농기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경수를 쓰러뜨렸지만 그 즉시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 바닥에 남은 손자국과 근육 출혈은 그가 의식을 유지한 채 몸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격은 한경수가 제사상 앞으로 끌려간 뒤 가해졌다. 상처의 방향은 거의 수직이었고 첫 번째보다 훨씬 강했다. 네 번째 상처는 오른쪽 어깨에 남아 있었는데 방향과 깊이가 앞선 공격들과 달랐다. 법의관은 다른 위치에 서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별도의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명자의 상처에서도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양팔에는 누군가의 손을 밀어내거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있었다. 왼쪽 손목 주변에는 손가락 형태의 멍이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이 뒤에서 팔을 붙잡은 동안 다른 사람이 정면에서 공격했다는 현장 분석과 일치했다. 특히 오명자의 무릎과 발등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바닥에 강하게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범인 중 한 명이 그녀를 그 자리에
억지로 눌러앉힌 뒤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준호에게 가해진 공격은 훨씬 집요했다. 법의관은 몸에 남은 11곳의 상처를 하나씩 분류했다. 8곳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어졌고 나머지 3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상처의 폭은 비슷했지만 날 끝의 마모 형태가 달랐다. 첫 번째 흉기는 날 가운데 3개의 돌기가 깨져 있었다. 두 번째 흉기는 오른쪽 끝부분이 심하게 마모돼 있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자세를 바꾸어 공격했다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려웠다. 현장에는 형태가 유사한 농업용 괭이 2자루가 사용됐다. 공격에 필요한 힘도 달랐다. 첫 번째 범인은 키가 크거나 상체 힘이 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범인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지만 피해자들의 도주로를 막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했다. 한준호의 손바닥에는 검은 천 조각을 세게 움켜쥐면서 생긴 섬유 압박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톱 밑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다. 오명자의 손톱 밑에서도 그중 한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발견됐다. 2명의 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추측이 아니었다. 과학수사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범행 시간도 더 좁혀졌다. 위 내용물의 소화 상태와 사후 변화, 마지막으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록을 종합한 결과 한경수는 오후 10시 12분에서 10시 18분 사이에 처음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오명자는 그로부터 몇 분 뒤, 한준호는 오후 10시 20분 무렵 공격받기 시작했다. 한준호가 뒷문까지 기어간 뒤 다시 끌려오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범인들이 집안에 머문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이었다. 충동적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행동이 지나치게 체계적이었다. 범인들은 먼저 한경수를 무력화했고 오명자의 양팔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한준호가 방에서 깨어나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해 그를 포위했다. 마지막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피 묻은 흉기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수사팀은 범인들이 가족의 저녁 생활과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수가 식사를 마치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오명자가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한준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 범행 발생 시각에 마을 전체가 정전됐다는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한경수의 집 거실 전등 스위치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아닌 사람의 장갑 흔적이 발견됐다. 범인들은 들어온 직후 불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가족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어둠 속에서 방의 위치와 도주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찰은 다시 이재훈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가 한준호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고 범행 시간에도 서림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훈은 오후 9시 7분부터 10시 56분까지 장모의 집에 있었다.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실내 반려동물 카메라에 녹화돼 있었다. 영상은 끊기지 않았고 조작 흔적도 없었다. 장모의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 차로 12분이 걸렸으므로 그가 오후 10시 12분에 한경수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내와 장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같은 장소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재훈이 불륜 문제로 한준호를 협박하고 싸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지만 세 사람을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은 배제했다. 서동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됐다. 그의 차량이 서림리 방향 지방도로를 지나간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하자 그는 서림리로 들어가지 않고 약 3km 떨어진 주유소에서 거래처 직원을 태운 뒤 춘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0시 3분 두 사람은 숙박업소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서동욱은 오후 11시 47분까지 객실을 나가지 않았다. 복도 카메라와 카드키 기록이 이를 증명했다. 지방도로에서 되돌아온 차량은 번호판 일부가 비슷한 다른 승용차였다. 경찰은 서동욱이 사람을 고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의 계좌와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사건 전 한 달 동안 연락한 14개의 낯선 번호 가운데 8개는 변호사와 법무사, 3개는 농협 직원, 2개는 거래처 관계자였다. 나머지 하나는 해지된 선불전화였지만 실제 사용자는 한경수에게 비료 피해 소송을 상담한 농민으로 밝혀졌다. 현금 인출과 송금에서도 살인을 의뢰했다고 볼만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동욱은 한경수를 협박했지만 세 사람을 살해할 사람이나 돈을 전달한 흔적은 없었다. 박상철의 알리바이도 다시 확인됐다. 그의 휴대전화는 10월 11일 오후 7시 41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12분까지 최영복의 집 주변 기지국에 접속돼 있었다. 밤 10시 34분에는 박상철의 번호로 짧은 인터넷 검색도 이뤄졌다. 검색 내용은 다음날 홍천 날씨였다. 최영복은 박상철과 아들 최광식이 밤새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면서 두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도 말했다. 수사관이 정확한 시각을 묻자 최영복은 새벽 1시나 2시쯤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벽시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바깥이 어두웠다고 했다. 박상철과 최광식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했고 휴대전화 기록도 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상철이 제출한 운동화와 장화는 모두 현장의 발자국과 달랐다. 최광식의 신발도 일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집과 창고에서 실시한 간이 혈액 반응 검사에서도 피해자들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박상철이 한경수를 죽일 만큼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광식 역시 의심스러운 과거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과 연결할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1일 주요 용의자 4명 가운데 3사람은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벗어났다. 남은 것은 서동욱의 청부살인 가능성이었지만 그것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마을 주민과 과거 농장 노동자들의 유전자 대조를 검토했다. 그러나 임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고 범인의 유전자도 양이 적어 즉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장 주변에는 별도의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 밤 10시 전후 농기를 지나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가 막히자 마을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졌다. 한경수가 숨겨둔 돈을 노린 외지인이라는 이야기, 한준호의 연애 문제로 조직폭력배가 내려왔다는 주장, 서동욱이 전문 살인업자를 고용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외부인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범인들은 카메라가 없는 농기를 알고 있었고 잠기지 않은 뒷문과 가족들의 생활 습관도 파악하고 있었다. 농기구를 능숙하게 다뤘으며 범행 후 마을길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범인은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서림리의 어둠 속에 섞여 살아가던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10월 25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미세증거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한준호의 손톱 밑에 있던 검은 섬유는 일반적인 외투 소재가 아니었다. 기름과 흙에 강한 면 혼방 원단으로 농기계 수리공이나 축사 노동자들이 입는 검은 작업복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이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섬유 사이에 끼어 있던 미세한 나무가루였다. 분석 결과 그것은 낙엽송 톱밥과 오래된 볏짚이 섞인 물질이었다. 여기에 농기계 세척용 휘발유 성분과 발효된 퇴비에서 나오는 곰팡이, 포자가 함께 검출됐다. 수사관들은 마을의 창고와 축사를 다시 조사했다. 같은 조합의 물질이 발견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한경수의 집에서 농일로 150m 떨어진 최영복의 농기구 창고였다. 경찰이 처음 창고를 확인했을 때는 입구와 선반만 살펴봤다. 그러나 창고 안쪽에는
오랫동안 쌓아둔 축축한 볏짚과 낙엽송 판자가 있었다. 그 옆에는 농기계 기름때를 닦기 위한 휘발유 통이 놓여 있었다. 한준호가 마지막 순간 뜯어낸 검은 천 조각에는 그 창고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수사팀은 박상철과 최광식의 알리바이를 다시 펼쳐놓았다. 두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집에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최영복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휴대전화는 집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까지 집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리고 최광식의 집에서 압수한 신발은 그가 가진 신발 전부가 아닐지도 몰랐다. 경찰이 처음 방문했을 때 최영복은 아들의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다. 수사팀장은 현장 사진 속 육각형 발자국을 다시 바라봤다. 오른쪽 뒤꿈치 바깥쪽이 심하게 다른 280mm 운동화였다. 최광식의 마당에서 발견된 작업화와 크기와 마모 방향은 같았지만 밑창 무늬만 달랐다. 마치 누군가 경찰이 찾을 신발을 미리 알고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신발을 일부러 꺼내놓은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그날 밤 최영복의 집과 농기구 창고에 대한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만 확인하고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창고의 볏짚을 모두 드러내고 바닥까지 파헤칠 계획이었다. 두 명의 범인이 남긴 흔적은 처음부터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남겨둔 것만으로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었다. 10월 26일 오전 6시 40분 홍천경찰서 형사들과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최영복의 집 앞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산등성이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끈 채 마을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들어왔다. 수사팀은 최영복의 주택과 마당, 농기구 창고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최영복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영장을 바라봤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왜 다시 집을 뒤지느냐고 물었다. 수사관은 이번 수색이 단순 확인이 아니라 정식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방에서 나온 최광식은 예상보다 침착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마음대로 찾아보라고 말했다. 자신과 박상철은 그날 밤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경찰이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을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박상철은 그 집에 없었다. 경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보내 인근 임시 숙소에 있던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즉시 압수했다. 과학수사대는 주택 내부부터 수색했다. 최광식의 방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옷장에는 농작업용 옷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그중 검은색면 혼방 작업복 한 벌은 다른 옷보다 유난히 깨끗했다. 여러 번 세탁한 듯 색이 빠져 있었고 소매 끝부분의 실밥이 뜯겨 있었다. 수사관이 언제 입었던 옷인지 묻자 최광식은 지난 여름까지 입다가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옷 안쪽의 세탁 표시에는 최근 세탁으로 생긴 주름이 남아 있었다. 오른쪽 소매에는 단추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한준호의 방에서 발견된 검은 단추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했다. 작업복은 즉시 증거물로 봉인됐다. 간이 혈액 반응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세제와 표백제 냄새가 강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세탁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섬유 조직까지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뜯어진 소매 부분은 한준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검은 섬유와 정밀 비교하기로 했다. 최광식이 평소 신었다는 운동화와 작업화도 다시 확보됐다. 경찰은 집안의 신발장뿐 아니라 마당, 보일러실, 창고와 차량 내부까지 수색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새로운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전 8시 15분, 한 수사관이 보일러실 뒤편에 놓인 낡은 계집을 옮겼다. 계집 아래에는 비료 포대가 접힌 채 깔려 있었다.
보대를 드러내자 흙을 급히 파냈다가 다시 덮은 듯한 흔적이 나타났다. 삽으로 약 20cm를 파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다. 봉지 안에는 진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크기는 280mm였다. 밑창에는 육각형 무늬가 반복돼 있었고 오른쪽 뒤꿈치 바깥쪽이 심하게 닳아 있었다. 운동화의 형태는 한경수집 뒤뜰에 남은 발자국과 거의 같았다. 최광식은 그 신발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누가 계집 밑에 묻었는지 알지 못하며 경찰이 가져온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신발 안쪽의 깔창에는 검은색 유성펜으로 광식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신발 바닥은 물로 한 차례 씻어낸 흔적이 있었지만 홈 깊숙한 곳에는 갈색 물질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논흙과 비슷한 색이었다. 오른쪽 신발끈에는 아주 작은 검은 섬유가 붙어 있었고 뒤꿈치 틈에서는 말라붙은 얼룩이 발견됐다. 과학수사관이 시약을 떨어뜨리자 뒤꿈치 전체에서 푸른빛이 번졌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혈액 흔적이었다. 최광식은 더 이상 수색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진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았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여유는 사라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당 끝 농기구 창고만 바라봤다. 창고 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내부에는 낫과 삽, 갈퀴, 엔진톱, 고장난 예초기가 뒤엉켜 있었다. 벽에는 농기구를 걸어두는 쇠고리가 6개 설치돼 있었다. 4개에는 도구가 걸려 있었지만 가운데 2개는 비어 있었다. 쇠고리 주변에는 다른 곳보다 먼지가 적게 쌓여 있었다. 최근까지 무언가 걸려 있었다는 뜻이었다. 벽 아래쪽에서는 오래된 괭이 날에 묻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녹가루가 발견됐다. 최영복은 원래 그 자리에 낡은 괭이 2자루가 걸려 있었다고 말했다. 여름에 밭고랑을 만들 때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언제 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최광식은 아버지가 고물상에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영복은 자신이 농기구를 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이 수사관들 앞에서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다. 창고 바닥에는 휘발유가 흘러 만들어진 얼룩이 있었다. 농기계를 닦을 때 사용하는 연료통도 놓여 있었다. 통의 뚜껑 주변에는 최근 열었다 닫은 흔적이 있었고 안에 남은 양도 최영복이 기억하는 것보다 줄어 있었다. 수사팀은 창고 구석에 쌓인 볏짚을 한 묶음씩 밖으로 옮겼다. 볏짚은 오랫동안 습기를 머금어 무겁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다. 바닥에서는 낙엽송 판자와 톱밥이 발견됐다. 한준호의 손톱 밑 섬유에 붙어있던 미세물질과 같은 조합이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볏짚의 절반 이상을 옮겼는데도 흉기는 나오지 않았다. 최광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을 의심한 경찰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 무렵 홍천경찰서에서는 박상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은 이전처럼 사건에 대해 곧바로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10월 11일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술병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 세세하게 물었다. 박상철은 최영복과 최광식이 함께 오후 7시 30분부터 막걸리를 마셨다고 말했다. 최영복이 오후 10시쯤 방으로 들어갔고 자신과 최광식은 자정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먼저 잠든 사람은 최광식이었다고 했다. 다른 조사실에 있던 최광식은 전혀 다르게 진술했다. 그는 처음부터 세 사람이 소주를 마셨고 아버지는 오후 9시 30분쯤 잠들었다고 말했다. 박상철이 먼저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으며 자신은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나중에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술의 종류와 잠든 순서, 시간까지 모두 달랐다. 수사관이 박상철에게 밤 10시 34분 휴대전화로 홍천 날씨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이 직접 검색했다고 답했다.
그 시각에도 최광식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분석 결과 그것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검색이 아니었다. 휴대전화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면서 남긴 접속 기록이었다. 화면은 오후 9시 47분 이후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박상철은 그 사실을 듣자 말을 바꿨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검색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광식이 밤새 옆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다. 최영복의 진술 역시 다시 흔들렸다. 첫 조사에서 그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두 사람이 거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자 그의 방에서 화장실로 가려면 거실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관은 최영복에게 왜 보지도 않은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는지 물었다. 노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최광식은 아버지에게 자신과 박상철이 밤새 집에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왔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며 괜한 의심을 받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했다. 최영복은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 둘이 언제 나갔습니까? 최영복은 자신이 잠들어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거실에서 술 냄새와 함께 휘발유 냄새가 났다고 기억했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고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다. 그 시각은 벽시계로 오후 11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최영복은 아들이 검은 작업복 2벌을 세탁기에 넣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박상철은 세면대에서 손과 팔을 씻고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있었다. 최영복이 이유를 묻자 농길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즉시 박상철의 당시 신체 검사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첫 조사 때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아물어 있었다. 그러나 확대된 사진에서는 오른쪽 손목에 평행하게 난 세 줄의 상처가 보였다. 사람이 손톱으로 핥힐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였다. 박상철과 최광식은 휴대전화를 집에 남겨둔 채 약 1시간 반 동안 밖에 나갔다. 두 사람의 행방이 비어있는 시간은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오후 1시 2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동화 밑창에 대한 긴급 비교 결과가 전달됐다. 계집 밑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현장 발자국과 크기, 밑창 무늬, 마모 위치가 모두 일치했다. 육각형 홈 하나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형태까지 같았다. 우연히 같은 종류의 신발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운동화에 남은 흙에서는 한경수 집 뒤편 논에만 사용된 규산질 비료 성분이 검출됐다. 혈액 반응이 나타난 뒤꿈치의 샘플은 정밀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수사팀은 이미 최광식이 현장을 밟았다고 확신했다. 검은 작업복의 소매도 한준호의 손톱 밑에서 나온 섬유와 일치했다. 실의 굵기와 염색 성분, 마모 상태까지 같았다. 한준호의 방에서 발견된 단추는 최광식의 작업복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단추 구멍에 남은 실 조각과 옷에 끊어진 실이 하나로 이어졌다. 최광식은 증거를 보여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한경수의 집에 농기계를 고치러 갔기 때문에 신발에 흙과 피가 묻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그를 오래전에 해고했고 최근 집에 들인 적이 없었다. 마을 주민 누구도 그가 한경수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박상철도 최광식과 함께 잠시 산책을 나갔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술을 깨기 위해 농기를 걸었지만 한경수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최광식의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창고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수사관들은 볏짚 대부분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다. 남은 것은 창고 가장 안쪽 벽에 붙은 검게 썩은 볏짚 더미뿐이었다. 습기가 심해 퇴비로 만들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보였다. 경찰견 한 마리가 그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멈췄다. 개는 코를 볏짚 깊숙이 밀어 넣은 뒤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위쪽 볏짚을 걷어내자 아래에서 다른 3개 마대 자루가 나타났다. 마대는 철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바깥에는 휘발유가 흥건하게 스며 있었다. 안에는 검은 비닐이 여러 겹 감겨 있었다. 비닐을 펼치자 오래된 농업용 괭이 2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과 자루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손잡이에는 기름이 발라져 있었고 지문을 지우기 위해 거친 천으로 문지른 자국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모된 날에 톱니 사이에는 닦이지 않은 검붉은 찌꺼기가 굳어 있었다. 첫 번째 괭이에는 가운데 돌기 3개가 깨져 있었다. 두 번째 괭이는 날 오른쪽 끝이 심하게 닳아 있었다. 법의관이 2 종류의 상처에서 찾아낸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관은 2 자루를 각각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었다. 최광식은 창고 밖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을 돌렸다. 박상철에게는 아직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괭이의 톱니 사이에 남은 검붉은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봉인된 증거물 안에서 이미 3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범인들이 완전히 지웠다고 믿었던 피가 가장 좁고 깊은 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자루의 괭이는 그날 저녁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감정관들은 날과 자루를 분리한 뒤 톱니 사이에 굳어있던 검붉은 물질을 채취했다. 휘발유와 세척제가 여러 차례 사용됐지만 안쪽 깊숙한 틈까지 스며든 혈액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0월 29일 오전 긴급 유전자 감정 결과가 홍천경찰서에 도착했다. 첫 번째 괭이에서는 한경수와 한준호의 혈액이 검출됐다. 두 번째 괭이에서는 오명자와 한준호의 혈액이 나왔다. 극소량이었지만 3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모두 일치했다. 첫 번째 괭이의 손잡이 연결부에서는 최광식의 피부세포가 발견됐다. 두 번째 괭이, 자루에 갈라진 틈에서는 박상철의 피부세포가 검출됐다. 2 사람이 휘발유로 자루를 닦고 기름까지 발랐지만 나무 안쪽으로 들어간 세포는 지우지 못했다. 계집 아래에서 발견된 운동화의 혈흔도 한준호의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 신발 앞부분에서는 오명자의 혈액이 극미량 검출됐다. 한준호의 손톱 밑에 남은 2 사람의 피부 조직은 각각 최광식과 박상철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10월 29일 오후 2시, 경찰은 최광식과 박상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2 사람은 서로 다른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공범이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다. 최광식은 첫 조사에서 모든 증거를 부인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영복의 창고에 괭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세포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발에 피해자의 피가 묻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상철은 더 격렬하게 반발했다. 자신은 한경수에게 땅을 빼앗긴 피해자일 뿐이며 경찰이 가난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소리쳤다. 괭이를 만진 적은 있지만 그것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관은 2 사람에게 곧바로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범행 당일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설명하게 했다.
박상철은 오후 10시 이후 최영복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광식은 잠시 술을 사러 밖에 나갔지만 박상철은 집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근처 가게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 끝났다고 지적하자 최광식은 산책을 나갔다고 말을 바꿨다. 다음 조사에서 박상철은 자신도 최광식과 함께 농의를 걸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경수의 집 근처에는 가지 않았으며 약 20분 뒤 돌아왔다고 했다. 최광식은 두 사람이 따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진술은 질문이 반복될수록 더 크게 어긋났다. 수사관은 최광식의 앞에 괭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첫 번째 괭이에 깨진 톱니와 한경수, 한준호의 상처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손잡이에서 검출된 그의 유전자와 운동화에 남은 한준호의 피에 관해서도 말했다. 최광식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수사관이 한준호의 손톱 밑에서 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다고 말하자 왼쪽 손목을 감쌌다. 사건 발생 직후 그곳에는 한준호가 핥힌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준호 씨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범인이 누구인지 몸에 남긴 겁니다. 최광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물을 달라고 한 뒤 긴 시간 아무 말 없이 종이컵만 내려다봤다. 그러나 그날 밤까지도 자백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다음 날 최광식에게 박상철의 진술 일부를 의도적으로 알려줬다. 박상철이 모든 공격을 최광식 혼자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상철은 아직 완전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최광식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조사 방식이었다. 최광식은 갑자기 흥분했다. 자신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며 박상철도 괭이를 들었다고 외쳤다. 수사관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박상철 씨가 괭이를 들고 있는 걸 직접 봤습니까? 최광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먼저 말하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사관은 형량을 약속할 수 없으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만이 남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10월 30일 오후 5시 20분, 최광식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아버지 최영복의 집에서 박상철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한경수 가족에 대한 원한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술자리에서 단순한 욕설을 주고받은 정도가 아니었다. 한경수를 없애야 한다는 말과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논의한 적이 있었다. 박상철은 논을 빼앗긴 뒤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고 믿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받은 땅을 한경수가 서류 한 장으로 되찾아간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빚이 쌓이면서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학교를 그만뒀다. 박상철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한경수에게 돌렸다. 그는 한경수만 죽여서는 땅을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 오명자와 아들 한준호가 상속받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가족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광식의 원한은 더 오래되고 복잡했다. 한준호에게 도둑으로 몰려 일자리를 잃은 일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윤소연이라는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윤소연의 가족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농사 실패로 한경수에게 돈을 빌렸다. 빚을 갚지 못하자 한경수는 계속해서 그녀를 불러냈다. 최광식의 진술에 따르면 한경수는 빚을 일부 없애주는 대가로 윤소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윤소연은 이후 사람들을 피하고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다. 2012년 겨울, 윤소연은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집 사람들이 내 삶을 가져갔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최광식은 그것이 한경수를 뜻한다고 믿었다. 윤소연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 이후 술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몇 년 뒤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최광식은 한경수 가족이 한 집안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한준호에게 도둑으로 몰려 마을에서 일할 곳까지 잃자 그의 증오는 더욱 커졌다. 10월 11일 밤 최영복이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자 박상철은 다시 한경수의 땅 이야기를 꺼냈다. 최광식도 윤소연과 자신의 해고 문제를 말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실수록 흥분했다. 그러나 범행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결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박상철은 며칠 전 이미 최영복의 창고에서 낡은 괭이 2자루를 골라놓았다. 최광식은 집 뒤 농이를 이용하면 마을 입구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남겨두면 위치 기록이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오후 9시 55분 두 사람은 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최광식은 계집 아래에 숨겨둔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박상철도 농사일에 사용하던 신발을 신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괭이를 한 자루씩 들고 집을 나섰다. 농일에는 안개가 짙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지 않고 한경수의 집 뒷뜰까지 걸어갔다. 최광식은 한경수의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집 구조와 가족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뒷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10분쯤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최광식이 먼저 거실 전등을 껐다. 갑자기 집 안이 어두워지자 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최광식이 뒤에서 첫 번째 공격을 가했다. 한경수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즉시 죽지 않았다. 그는 팔로 몸을 끌며 현관 쪽으로 움직이려 했다. 최광식은 그의 다리를 붙잡아 제사상 앞으로 끌고 갔다. 박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경수에게 빼앗아간 땅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한경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돈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박상철을 더 격분시켰다. 그는 괭이로 한경수의 어깨를 내리쳤고 최광식은 다시 머리를 공격했다. 오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박상철은 뒤에서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제사상 앞에 무릎 꿇렸다. 최광식은 오명자에게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때도 옆에서 돕지 않았느냐고 소리쳤다. 오명자는 몸을 돌려 최광식의 소매를 붙잡았다. 검은 작업복이 찢어지고 단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계속 저항하자 박상철은 괭이를 들었다. 오명자는 남편이 쓰러진 바로 앞에서 공격받았다. 방에서 잠을 자던 한준호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왔다. 부모가 쓰러진 모습을 본 그는 부엌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최광식이 길을 막았다. 한준호는 방 안으로 물러나며 의자와 선풍기를 던졌다.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준호가 최광식의 손목을 붙잡고 손톱으로 긁자 최광식은 분노해 괭이를 반복해서 휘둘렀다. 박상철도 문 쪽을 막은 채 공격에 가담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두 자루의 괭이가 계속 떨어졌다. 한준호는 11차례 공격받고도 곧바로 숨지 않았다. 두 사람이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그는 몸을 끌고 방을 빠져나갔다. 손과 팔꿈치로 바닥을 밀며 뒷문까지 도달했고 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자 한준호는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 집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최광식이 뒤따라와 한준호의 발목을 잡았다. 한준호는 문턱을 붙잡고 버텼고 손톱이 나무에 깊이 긁혔다. 박상철까지 합세해
그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한준호는 자신이 죽어도 두 사람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최광식은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잃었다. 그는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다시 공격했다. 박상철은 옆에서 현관과 창문을 확인하며 누군가 접근하는지 살폈다. 범행이 끝난 시각은 오후 10시 30분 전후였다. 두 사람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새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돈과 귀중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처음부터 목적은 절도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나가 같은 농기를 따라 최영복의 창고로 돌아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광식의 신발이 한준호가 남긴 혈흔을 밟았다. 창고에 도착한 뒤 박상철은 휘발유를 헝겊에 적셔 괭이 날과 자루를 닦았다. 최광식은 신발을 물로 씻고 작업복을 벗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데다 마음이 급해 톱니 깊숙한 곳의 피와 자루 틈의 피부세포까지 제거하지 못했다. 두 자루의 괭이는 비닐과 마대로 감싸 축축한 볏짚 아래에 숨겼다. 최광식은 운동화를 계집 밑에 묻었고 피가 묻은 작업복은 곧바로 세탁기에 넣었다. 두 사람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술상 앞에 앉았다. 오후 11시 30분쯤 잠에서 깬 최영복은 젖은 바지와 휘발유 냄새를 맡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최광식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밤새 집에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최광식의 자백 내용을 전달받은 박상철은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최광식에게 돌렸다. 자신은 집 앞까지 따라갔을 뿐이고 실제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번째 괭이에서 오명자와 한준호의 혈액이 검출됐고 자루에서는 박상철의 피부세포가 나왔다. 오명자의 손목에 남은 압박 흔적과 손톱 밑에 박상철 유전자도 제시됐다. 결국 박상철 역시 오명자를 붙잡고 괭이를 휘둘렀으며 한준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다. 심판을 한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사람들을 보고도 더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10월 31일 새벽 두 사람은 각각 작성된 자백조서에 서명했다. 경찰은 계획적인 공동범행, 3명의 피해자, 잔혹한 공격과 증거인멸 시도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쌓인 원한과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카메라가 없는 길을 선택하고 두 자루의 흉기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행동은 충동과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한 가족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준비한 처형에 가까웠다. 2018년 11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최광식과 박상철을 강도나 우발적 폭행이 아닌 계획적인 공동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한경수 가족을 모두 살해하기로 합의한 뒤 흉기와 옷을 준비하고 휴대전화를 남겨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 감시 카메라가 없는 농기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까지 술을 마셨지만 검찰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범행 과정과 이후 행동이 지나치게 체계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세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고 도망치려는 한준호를 다시 끌고 들어왔다. 범행 후에는 두 자루의 괭이를 휘발유로 닦고 여러 겹으로 포장해 볏짚 아래에 숨겼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고 신발까지 땅속에 묻은 행동도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사건 기록은 모두 28건에 달했다. 현장 사진과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 감정서, 신발 자국 비교 자료, 유전자 감정 결과와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최광식과 박상철은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지만 물적 증거는 하나의 방향만 가리키고 있었다. 첫 번째 괭이에는 한경수와 한준호의 피가 남아 있었고 손잡이에서는 최광식의 피부세포가 검출됐다. 두 번째 괭이에서는 오명자와 한준호의 혈액, 박상철의 피부세포가 발견됐다. 최광식의 운동화는 현장에 남은 육각형 발자국과 일치했고 한준호의 혈액까지 묻어 있었다. 한준호의 손톱 아래에서 검출된 두 사람의 유전자는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저항을 증명했다. 오명자의 손에 남아있던 검은 섬유와 방에서 발견된 단추는 최광식의 작업복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피고인이 자백을 철회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첫 공판은 2019년 3월 1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서림리 주민들이 모였다. 사건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방청석은 개정 전부터 가득 찼다. 수갑을 찬 최광식과 박상철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법정으로 들어오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최광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박상철은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라는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원한을 이유로 두 자루의 괭이를 준비했다. 집에 침입해 한경수와 오명자를 차례로 살해하고 잠에서 깬 한준호를 11차례 공격했다. 한준호가 뒷문을 통해 탈출하려 하자 발목을 잡아 다시 끌고 들어가 살해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최광식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처음부터 세 사람 모두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며 한경수에게 사과를 받으러 갔다가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한경수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명자를 붙잡은 일과 한준호의 도주를 막은 것은 최광식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자백한 뒤에도 서로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전 박상철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한경수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식은 한경수의 집 구조와 뒷문이 잠기지 않는 습관을 알려줬다. 두 사람은 우연히 손에 잡힌 농기구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비슷한 형태의 괭이 두 자루를 직접 골랐다. 더구나 사과를 요구하러 갔다면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갈 이유가 없었다. 얼굴을 가릴 작업복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카메라가 없는 농의를 선택할 이유도 없었다. 검찰은 모든 행동이 범행 전부터 살인과 증거인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책임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는 혈흔의 분포와 피해자들의 위치를 근거로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한경수는 첫 공격으로 쓰러졌지만 잠시 동안 살아 움직였다. 오명자는 남편에게 다가가려다 붙잡혔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멍은 박상철이 뒤에서 강한 힘으로 제압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준호는 방 안에서 두 사람에게 포위된 채 공격받았다. 11곳의 상처 가운데 8곳과 3곳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 두 피고인이 각각 괭이를 휘둘렀다는 뜻이었다. 법정 안이 가장 조용해진 순간은 한준호가 탈출을 시도한 과정이 설명될 때였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복도를 지나 뒷문을 열었다. 문턱 바깥에 손을 내밀었지만 최광식이 발목을 잡았다. 박상철까지 가세해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검사는 문틀에 남은 손톱 자국 사진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한준호는 살아남기 위해 문턱을 붙잡았고 손톱이 갈라질 때까지 버텼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손을 떼어내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공격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범죄의 책임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수가 돈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증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한준호 역시 최광식을 근거 없이 도둑으로 몰아 일자리를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법정에서 확인되거나 처벌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두 피고인은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믿으며 한 가족을 살해하는 길을 선택했다. 특히 오명자와 한준호는 박상철의 토지 문제나 윤소연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소연 사건도 다시 검토됐다. 경찰은 2012년 수사 기록과 유서, 병원 진료 내역을 확보했다. 윤소연이 한경수에게 돈을 빌리고 심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변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한경수가 그녀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최광식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윤소연의 유서에 적힌 그 집 사람들이 내 삶을 가져갔다는 문장도 특정인을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다. 최광식은 자신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꿨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를 더 잔혹하게 받아들였다. 검찰은 그가 윤소연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의 토지 분쟁은 실제로 존재했다. 한경수의 아버지가 박 씨 가족에게 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마을 노인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유권은 법적으로 한경수에게 있었고 법원은 이미 반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꼈더라도 살인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알코올 의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과도하게 술을 마셔 판단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주류 구입 내역과 최영복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어두운 농기를 넘어가고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간 뒤 범행을 마치고 같은 길로 정확히 돌아왔다. 괭이를 닫고 포장하며 옷과 신발을 숨기는 복잡한 행동도 실수 없이 수행했다. 정신감정 결과 최광식과 박상철 모두 현실 판단 능력이 온전히 유지돼 있었다. 망상이나 정신병적 장애도 발견되지 않았다. 술은 범행의 원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품고 있던 사리를 밖으로 끌어낸 도구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복은 아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최광식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처음부터 경찰에게 두 사람이 집을 비웠다고 말했다면 수사가 더 빨리 끝났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영복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벽에 맡았던 휘발유 냄새, 젖은 바지와 긁힌 손목을 떠올리면서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줬다. 서림리 주민들도 증언대에 섰다. 일부는 한경수에게 당한 일을 말하며 여전히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누구도 세 사람을 그렇게 죽일 권리를 두 피고인에게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박상철이 범행을 마을을 위한 일처럼 말한 것을 강하게 부정했다. 우리는 한경수와 싸우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가족이 괭이에 맞아 죽기를 바란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 이름을 핑계로 자기 원한을 풀었을 뿐입니다. 2019년 5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3명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았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고통이 극심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최광식은 최후 진술에서 윤소연과 자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곧이어 한경수가 먼저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과보다는 범행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진술에 가까웠다. 박상철은 자신이 땅을 잃고 가족까지 무너지는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오명자와 한준호를 죽인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 6월 14일 춘천지방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피해자 수와 범행 방법, 계획성, 잔혹성, 범행 이후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복수를 택했다. 오랫동안 원한을 키우고 서로의 분노를 자극한 뒤 아무런 방어 준비도 하지 못한 가족을 야간에 습격했다. 특히 한준호가 살아서 탈출할 가능성이 생기자 두 사람이 함께 끌고 들어가 추가 공격한 행위는 우발적 흥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고 가족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든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최광식은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020년 4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형수 신분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그들이 휘두른 두 자루의 괭이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사건 증거물로 보관됐다. 사건 이후 서림리의 노는 다시 수확기를 맞았지만 한경수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대문에는 잡초가 자랐고 안개가 짙은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뒤편 농기를 피했다. 박상철과 최광식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억울함을 견딘 끝에 폭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억울함은 살인을 허락하는 면허가 아니었다. 한경수 가족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도 그 책임은 법과 진실을 통해 물었어야 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피해자이자 심판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두 자루의 괭이를 들고 뒷문을 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사람을 보고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기어 나온 사람까지 다시 끌고 들어갔다. 서림리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탐욕과 모욕, 가난과 침묵,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복수심이 오랫동안 한 곳에 쌓였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사이 두 사람은 증오를 정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안에서 사라진 것은 세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와 그 사람을 죽일 권리는 전혀 다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마저 함께 무너졌다. 그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한 가족의 피와 두 살인자의 끝나지 않는 감옥뿐이었다.